네, 안녕하십니까. 자, HTML하고 CSS를 거쳐서 이제는 세 번째 단계인 자바스크립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자바스크립트 강의는 기본적으로 HTML하고 CSS를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HTML하고 CSS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인 거. 오늘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그 개요, 특징. 그다음에 이제 비전공자 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용어 설명,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고 그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언어인지 그걸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바탕화면 혹시 전에 제 강의를 좀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있으실 거예요. 이걸 바탕화면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시켜 주십시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그 보통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좀 열으시면 가장 최근에 글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새로운 이제 주제로 이제 좀 강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만 따로 예제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다른 작업을 하신 분은 여기 누르셔가지고요. 파일에 오픈 폴더 하셔가지고 작업 명령을 설정을 해주세요. 작업 명령을 오픈 폴더에서 작업 명령 설정하시면 되겠고 기존에 이제 이미 작업했던 적이 있으시면은 오픈 어, 리센트 해가지고 최근에 작업한 내용들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걸 좀 보셔도 되고 자, 오픈 폴더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자기가 자바스크립트만 따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다. 공간을 만들어서 작업하고 싶다. 작업 영역이라고 하죠. 쉽게 해서. 자, 오픈 폴더 하셔가지고 지정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세 번째 스테이지 강의이기 때문에 기존에 HTML이 있고요. 두 번째 CSS 있고, 자, 세 번째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웹 테스트에다가 3점 자바스크립트라는 폴더를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좀 작업해야 되겠고, 물론 이제 전에 제가 템플레이트 만든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전에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보시면은 여기 환경 설정 파일이라서 안 보이는데 BS 코드라는 폴더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없으신 분은 여기 기존에 있는 작업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점 자바스크립트에도 역시 VS 코드가 들어있는데 이 VS 코드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템플레이트 스냅샷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겠으신 분들은 제가 전에 강의했던 그 HTML 있죠? HTML 두 번째 시간 그거를 좀 보시면은 어떻게 만드시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값을 여기다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디렉토리는 좀 3번 3점 자바스크립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작업 영역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를 만들려고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HTML, CSS가 알고 있다는 전제조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구조 실행하는 거는 좀 HTML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예제 하나 만들고 나서 자바스크립트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파일을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에 뉴 파일 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3점 자바스크립트라는 폴더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자, 오른쪽에 뉴 파일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점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주겠습니다. 개요 및 작성법.html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원래 이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일은 주로 이제 영어로 많이 씁니다. 한글로 이렇게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고요.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 개요 및 작성법. 그래서 첫 시간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첫 시간에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특징이 어떻게 됐고 느낌이 어떤 느낌으로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HTML하고 CSS하고 다른지 그런 걸 좀 알아보는 시간을 첫날에 첫 시간에 가져오려고 합니다. 역시 먼저 HTML 먼저 만들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KO 템플레이트 스냅샷을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시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죠.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타이틀 제목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우선 자바스크립트 특징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이틀 제목은 이렇게 줄게요. 자바스크립트 특징 이렇게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구문이 HTML 태그 안에 삽입돼서 실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특징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는 식으로 HTML 문서 기본적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디하고 슬러시 바디에다가 시멘트 태그를 써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시멘트 태그 중에 액션 있죠. 섹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HTML하고 CSS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걸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 나갑니다. 여기서 섹션이라는 태그, 시멘트 태그, HTML에 본문 내용 작성하기 때문에 섹션 태그, 잠깐만요. 잘못 들어요. 자, 섹션이라는 요 태그를 하나 만들 수 있고요. 본문 내용 만들 때 씁니다. 이 섹션에다가 기존에 이제 지금 현재는 이 첫 번째 이제 자바스크립트 특징을 말씀드릴 거니까 자 이렇게 해줄게요. 이 섹션 본문 내용 안에서도 타이틀 소제목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헤더라는 태그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저희 HTML에서 여기서 이렇게 줄게요. 자바스크립트 소개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언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언어에 대해서 타이틀 제목 헤더하고 슬러시 헤더는 줬고 그 안에 그 본문 내용을 쓸 때는 섹션은 전체적인 뭡니까 논리적인 단위를 쓴 거고 그 안에 들어 있으면 헤더는 이제 타이틀 소제목을 쓴 거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제목으로 씁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그 섹션 안에 논리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태그를 만들어서 실제적인 본문 내용에 들어가는 아티클 영역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티클이라는 태그를 만들어 가지고 써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뭐 이 섹션이나 아티클 부분을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좀 자바스크립트 쓰신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러나 이제 어, 이 자바스크립트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 부분들을 좀 더 잘하신다면 제가 요거 누르시면 좀 확대하게 이쪽을 좀 전체적으로 확대할게요. 요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여기 이제 탐색기 모양으로 좀 현재 파일을 보시면서 작업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만 정확히 보기 위해서. 자, 이 논리적인 아티클에다가 한번 좀 순서 있는 목록을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거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은 구조 만들고 나서 해볼까요? 목록이 있는 항목을 만들게요. OL입니다. 오더 더 리스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에 li 이렇게 li를 만들어 보시고 여기다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특성이 있다 이렇게 하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자바스크립트 기본적인 특성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PPT를 한번 설명하고 다시 한번 그 세부적인 항목은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는 그 PPT를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코드 부분들은 한 번 더 언급을 하시면서 PPT에 없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이 예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바스크립트 간단한 개요부터 보죠.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원래 이제 그 언어가 되어 있는 게 기존에 이제 왜 HTML하고 CSS를 미리 좀 알고 있으시면 도움이 되냐고 말씀드린다면 원래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기존의 뼈대를 문서의 웹페이지 뼈대를 만든 HTML하고요. 거기에 대한 살을 입혀줄 수 있는 CSS 요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HTML과 CSS만 가지고는 동적인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홈페이지 보시면 쉽게 해서 이제 껍데기라고 하는데 껍데기는 굉장히 화려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회원 가입을 한다든지 회원 수정을 한다든지 쇼핑몰에 어떤 장바구니에 담근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어떤 링크 문자리라든지 탭 컨트롤 눌러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HTML과 CSS로 구성된 페이지를 동적으로 기능을 부여해주는 그런 웹 언어입니다. 그게 자바스크립트를 하거든요.
초창기 때 자바스크립트가 나온 배경은 옛날에 네스케이프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바를 만드는 썬마이크로 시스템즈하고 제휴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HTML에다가 랭귀지 개념이 접목이 된 것이 자바스크립트 언어거든요. 그게 이제 언어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이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필수 언어로 돼 있죠. 자바스크립트가.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객체적 언어입니다. 객체적 언어입니다. 객체적 언어고 HTML 문서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어줘가지고 사용해요.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고. 그 다음에 변수형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따가 이제 변수에 대한 걸 말씀드릴 거고 형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변수형을 지정할 필요가 없겠고 최근에는 이제 타입스크립트라는 어떤 자바스크립트 차세대 언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배우는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타입스크립트라는 형을 지금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형을 반드시 지정해줘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바스크립트 언어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 걸 좀 보실 수 있고요. 우선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이 플랫폼이 독립적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 상관없이 이 자바스크립트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제 이런 기발 동적인 기능을 구현해주게 만들어진 이 웹 언어가 최근에는 거의 이제 웹 프로그램 사용할 때 반드시 필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대략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세부적인 부분들은 제가 이제 예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전체적인 걸 먼저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바스크립트 기본 구조하고 작성법,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실행은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CSS 배우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스타일 태그가 있어요. 그 스타일 태그 대신에 스크립트하고 슬러시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씁니다. 여기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구문 주거든요. 그래서 기본 구조가 스크립트하고 슬러시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쓰시고 거기다가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배워서 구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CSS처럼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 스크립트 태그라는 쓰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헤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헤더하고 슬러시 헤더. 그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요. 바디하고 슬러시 바디에도 쓸 수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헤더 태그에 많이 사용합니다. CSS가 헤더 태그에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동적인 기능을 구현하려면 이벤트라는 걸 알아야 되겠고요. 이벤트 핸들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실 기회가 있을 건데 특정 태그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태그의 이벤트 핸들러를 작성하신 다음에 문법을 배우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직접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코드가 짧을 때는 그냥 직접 줘도 되는데 코드가 길어지면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럴 땐 따로 함수를 만들어서 호출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바로 지금 보시는 헤더하고 슬러시 헤더에는 스크립트라는 거하고요. 슬러시 스크립트에 써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함수를 배우시는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형태로 자바스크립트 구문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CSS처럼 CSS도 코드가 복잡하면 어떻습니까? 따로 공통의 모든 웹페이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을 만들어서 불러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도. 그래서 스크립트 태그를 쓰는 건 앞에 기본 구조 똑같은데 src, src에다가 경로 포함해서 불러올 자바스크립트 파일명을 주시면은 자주 쓰거나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자바스크립트를 불러와서 역시 실행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도 언어기 때문에 주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HTML 강의할 때 주석을 얘기했죠. 네. 주석을 말씀드렸는데 이 자바스크립트는 앞에 초창기 때 네스케이프사가 썬마이크로 시스템하고 제휴를 맺었다고 했죠. 썬마이크 시스템즈는 이제 자바를 만드는 언어입니다. 언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 회사하고 같이 연합하다 보니까 제휴를 맺다 보니까 이 자바스크립트가 자바하고 유사한 게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도 그 부분을 배워 나옵니다. 한 줄 주석은 이제 슬러시 슬러시. 여기서 이제 두 번 쓰시면 되고요.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줄 이상의 주석은 슬러시 별 슬러시에서 여러 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HTML 주석, 느낌표 다시 이렇게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줄 주석하고 두 줄 주석은 이 자바스크립트 주석은 자바스크립트만 쓰는 게 아니라 자바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체적인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을 좀 먼저 언급을 좀 해드리고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예제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변수를 배우게 될 텐데 변수란 부분을 배우시게 될 텐데 변수는 이제 나중에 랭귀지 할 때 필수적인 겁니다. 필수적인 거. 그래서 기본적인 그 변수의 사용법을 알아야 되는데 쉽게 해서 이제 입출력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랭귀지 자바스크립트 본격적으로 변수 들어갈 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요 정도만 좀 간단하게 아웃라인 알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다 보면 변수라는 게 프로그램 실행할 때 보면 필요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문자일 수도 있고 숫자일 수도 있고 논리적인 값일 수도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상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공간을 따로 공간을 만들고 거기다 데이터를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랭귀지에서는 그 저장된 공간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편말 같은 어떤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 우리는 랭귀지에서는 변수, 배리어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변수할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곳이 용어가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저장시키기 위해서는 정해진 자료형이겠죠. 이 데이터형은 다른 말로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또는 타입이라고 불러요. 자료형이라는 거는 그 데이터의 종류를 말합니다. 만약에 숫자 데이터를 집어넣겠다 하면 넘버를 쓰시면 되겠고요. 문자를 집어넣겠다 하면 스트링 이렇게 좀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불린인데 불린이 되고요. 너는 아직 값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형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숫자냐 문자냐 논리적인 값이냐 그 종류 데이터의 종류를 기억하고 그 종류에 맞게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랭귀지에서는 그걸 이제 간단하게 변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 변수라는 거는 지금은 당장 배우는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좀 이 부분들을 좀 활용하면 좋으니까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변수 선언할 때 주의할 점은 예어거. 예어거는 이제 우리가 차차 말씀드리고 하고 함수도 마찬가지고 객체도 말씀 역시 똑같고요. 기존에 사용된 변수명은 사용불가. 그러니까 이 변수 이름은 내가 임의로 개발자가 만들 수 있는데 기존의 다른 랭귀지가 쓰고 있는 거 또는 이 현재 자바스크립트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사용된 특별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용어가 있어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만들 때 영문자, 숫자, 특수기호를 조합해서 내가 의미 있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이런 말이 있죠. 대소문자를 구별하되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따가 나중에 변수를 사용할 때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거부터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바스크립트 부분 있죠? 네, 요거 자바스크립트 어떻게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맨 처음에 HTML에 포함돼서 사용되는지 그거부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정리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자바스크립트를 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HTML에서 만들다 보니까 저는 HTML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HTML 문서를 만들면 그거를 실행시키는 건 브라우저죠. 브라우저가 그 HTML을 실행시킬 때 기존의 HTML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코드까지 있으면 그 자바스크립트를 읽어들여서 그 문법에 맞게 들어있는 내용대로 실행시켜 줍니다.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쉽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브라우저에서 실행. 영어로는 런이라고 합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는 언어다. 브라우저에서 결과를 볼 수 있는 언어다. 실행이 되는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TML하고 같이 혼합해서 쓸 수 있어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HTML 문서와 같이 사용합니다. 같이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선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브라우저에서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읽어들여서 실행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실행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 비전공자 되신 경우에. 실행이라는 건 눈에 보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인다는 말이 좀 애매하죠. 이따가 이제 그거 한번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브라우저에서 자체에서 돌아가는 언어다.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저도 언어 처음 배울 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언어를 배우시게 되면은 이 언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많이 컴퓨터 언어를 내가 처음 배우신 분들 같으면 언어란 말을 많이 들었죠. 영어, 그다음에 뭐 중국어, 일본어 이런 것도 언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제 언어라고 하잖아요. 컴퓨터 언어라는 거는 컴퓨터에 사용되는 언어들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저한테 이제 배우시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입니다. 브라우저 자체에서 이제 실행이 되는 언어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자바스크립트를 어떻습니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문법에 맞게 우리가 용어를 익히고 거기에 맞는 구문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에 맞게 내용을 배우시고 그 문장을 구문을 작성해서 하나의 구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소스 파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만 맞게 언어를 배운다는 건 문법에 맞게 쓴다는 얘기거든요. 문법에 맞게 내용을 어떻습니까? 작성하는데 그 문법에 맞게 내용을 작성한 문장들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 그 문장들이 들어있는 파일들을 소스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소스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써서 드리는 부분들은 언어를 처음 배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이 자바스크립트가 쉬운 랭귀지가 아닙니다. 절대 쉬운 랭귀지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알기 위해서는 그 용어를 좀 초반에 많이 알아두지 않으시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문법에 맞게 만들어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파일을 소스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스 파일을 우리가 컴퓨터에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한데 우선은 첫 번째 언어를 처음 배우신 분이 있습니다. 컴파일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컴파일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그 과정을 거쳐서 실행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행. 자, 우선은 컴파일이라는 걸 좀 생소할 거예요. 컴퓨터 언어에서 반드시 필수로 알아두는 용어인데 이 컴파일 부분을 통해서. 근데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언어를 처음 자바스크립트 통해서 언어를 처음 어, 경험하신 분도 있고 다른 랭귀지를 배워보신 상태에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 컴파일이라는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은 이 자바스크립트를 언어를 처음 접하신 분들 도움이 될 겁니다. 컴파일이라는 얘기는 이럽니다.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문법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는 거는 사람이 알아듣는 말이지 컴퓨터가 알아듣는 말이 아니죠. 예. 문법에 맞게 내용을 작성한다는 거는 사람, 개발자 입장에서 알아듣는 말이고 실행안 시키는 주체는 뭡니까? 컴퓨터예요. 컴퓨터가 실행하는 거지 사람이 실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실행하는 거니까 결국 뭐야? 컴퓨터가 알아듣게 지가 알아듣는 말로 바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컴파일이라는 과정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문법에 맞게 작성을 하지만 그 문법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거든요. 컴퓨터가 알아듣는 말로 듣는 말로 변환 과정이 필요합니다. 컴퓨터는 이진수 계열로 아시죠? 이진수로 된다는 거 아시죠? 내부적으로 0하고 1로 바뀐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진수라고 표현하는데 이진수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에 맞게 내용을 배워서 작성하는 거는 사람이 알아듣는 말이고 컴퓨터가 알아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듣는 말로 다시 변환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듣는 말로 변환시켜주는 과정. 변환시켜서 그 컴퓨터가 제대로 알아듣는지 문법을 체크합니다. 문법을 체크해요. 그래서 문법이 틀리다 그러면 에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자한테 알려줘요. 이 문법적으로 잘못 썼다.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이제 컴파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모든 랭귀지가 웬만하면 컴파일이라는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컴파일 과정이 따로 없어요. 따로 없고 바로 메모리 올립니다. 보통 이제 제가 컴파일 과정 얘기한 이유는 보통 랭귀지가 문법에 맞게 파일로 만들어요. 그리고 컴퓨터가 알아는 말로 컴파일 과정을 거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중간 부산물로 새로운 파일이 하나 생성되거든요. 컴파일 하시면은 중간 부산물이라고 얘기하세요. 부산물로 해가지고 따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으시면 컴퓨터가 알아듣는 말로 바뀌면은 그 중간 부산물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어때요?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오케이가 사인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중간 부산물이 생겼죠. 컴퓨터가 알아듣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컴파일 파일이라고 그래요. 컴파일 과정에서 만들어진 파일. 그거를 실제 실행은 누가 시켜줍니까? 컴퓨터가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실행, 메모리에 로딩되는 겁니다. 네. 요 실행이란 말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컴파일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 파일들을 변환된 파일을 메모리 올리는 거예요. 메모리. 보통 메모리 컴퓨터 보시면 컴퓨터 네임이죠. 네임이라는 공간이 어때요? 네. 이 네임에 로딩합니다. 전문 용어로 그 메모리에 올려놓고 작업을 해요. 그래서 노딩이란 말을 씁니다. 전문 노딩. 그래서 그 노딩 돼가지고 그 내용대로 실행을 시켜줍니다. 실행이라는 건 눈에 보인다고 그랬죠. 보통 거요. 컴퓨터가 실행시켜줍니다. 컴퓨터가 실행시켜줘서 실행시켜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야? 화면에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야. 결과를 보여준다. 자,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실행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보통 랭귀지가 이런 과정을 해요. 문법에 맞게 쓴 소스 파일. 그리고 그 파일을 컴퓨터가 알아듣는 말로 중간 매개 형태의 파일을 만들어주는 컴파일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산물로 만들어진 파일을 메모리에 로딩시켜서 번역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최종적으로 그 번역된 거를 번역해서 실행해요. 로딩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번역하죠.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번역해가지고 그거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보통 번역을 인터프리터 이런 전문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특성이 뭔가 하면은 이런 컴파일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작성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돌려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돌아간지 안 돌아간지 컴퓨터한테 실행시켜보지 않은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과정은 컴파일 과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문법적으로 체크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제가 여기다가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다 쓰셨는데 요거를 좀 여기까지 옮길게요. 에라이트가 항목에다가. 그래서 하나의 항목이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이제 오해 이렇게 되는데 특징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용어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어때요? 자바스크립트는 컴파일 과정이 없고 실행 과정만 존재합니다. 자, 문법을 체크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른 랭귀지는 잘못됐으면 여기 잘못됐다고 빨간 줄 그어줘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알려줍니다.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려보고 나서야 안 된다고 파악을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를 잘 하시려면요. 잘 하시려면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문법 중에서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형 언어의 대표적인 언어. 함수형 언어입니다. 함수형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바를 좀 배우실 기회가 있으면 자바를 배우시는 게 좋은데요. 자바는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자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메소드거든요. 메소드로 이제 영어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소드. 요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함수형, 함수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함수 시간에 얘기할게요. 함수가 되어 있어요. 이때 간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도 제가 PPT 얘기했지만 플랫폼의 독립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플랫폼이든 다 실행이 돼요. 똑같은 문법으로. 네. 플랫폼의 독립적이라는 거는 운영체제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운영체제가 맥이든지 맥이든지 뭐 윈도우든지 리눅스인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플랫폼에 상관없이 다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운영체제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건 실행이 되고 어떤 건 실행 안 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드를 좀 작성하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어때요? 공통된 부분이거나 자주 쓰는 어떤 자바스크립트 부분이 있으면 따로 파일 만들어 올 수 있다. 자,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불러올 수 있다. 어떻게 불러오는지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 언어에 대한 특징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본 이제 브라우저에서 번역해서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에 맞게 사용하는 걸 소스 파일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 소스 파일을 기준해서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알아듣는 말로 변환을 주는 컴파일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실행합니다. 지금 제가 언급해주는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바스크립트는 아까 PPT 보시면 어디다 썼대요? 이 자바스크립트 HTML에다가 중간에 어떤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간다고 했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쓰기 위해서는 어디다 써야 되냐? 전에 스타일 시트는 어디 쓴다고 했습니까? 헤더하고 슬러시 헤더에 써요. 그래서 스타일 시트 할 때는 이 헤더가 슬러시 헤더에다가 스타일이란 태그를 썼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썼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어디냐? 역시 똑같습니다. 헤더하고 슬러시 헤더에다가 뭐라고 쓰는가면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써요. 이렇게 스크립트라는 태그. 여기에다가 아까 PPT 보시면은 기본 구조가 스크립트 구조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위치가 문서의 어떻습니까? 헤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본문 내용 화면에 뿌려주기 전에 먼저 여기였대요. 번역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에러가 나온다 그러시게 되면 에러 나오시면은 이걸 부분을 늦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왜 이것이 에러 나오죠? 멈춰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멈춰버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줄 수 없을 때도 있고요. 이 부분이 제대로 작성되고 나서 이걸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읽어드리는 순서가 헤더가 먼저 읽어드리고 나서 바디 부분을 좀 읽어드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아까 자바스크립트에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 한번 해볼게요. 아까 한 줄 주석 있죠. 주석에 대해 넣을게요. 스크립트 안에다 쓸 수 있는데 한 줄 주석 이렇게 씁니다. 한 줄 주석. 그러니까 한 줄 주석, 주석이란 말을 한마디 말씀드리면 뭡니까? 컴퓨터가 실행을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써진지 안 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스킵해서 넘어가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HTML 할 때는 그냥 자기 이제 설명문이다. 간단히 이 구문이 어떤 것이다. 옆에 그냥 간단히 설명이나 설명문 이 정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랭귀지적 관점에서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컴퓨터가 실행하지 않는 구문, 이거는 한 줄 주석 이렇게 표현하고 여러 줄 주석은 어때요? 이겁니다. 슬러시 별 슬러시 여기다가 여러 줄 주석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한번 자바스크립트 구문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는 여러 줄 주석.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 한번 구문 써볼게요. 아마 이 구문을 처음 보지만 실행시키면 어디서 많이 봤던 부분들을 아실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까 보시면 제가 자바스크립트 전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직 안 배웠지만 여기 소개하는 거 외에 나머지 부분도 변수도 얘기했고 아까 이제 함수라는 용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좀 제가 전체적으로 짚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걸 지금 다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걸 배우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대략 한번 감을 한번 어, 익혀보자고요. 자, 나중에 함수를 배우시게 되는데 함수는 여러분들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걸 내장함수라고 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얼렛이라는 게 있어요. 얼렛. 자, ALET 이렇게 좀 얼렛이라는 요 함수인데 여기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얼렛이라는 함수가 보통 사용자한테 경고 메시지를 보여줄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얼렛. 자, 먼저 이렇게 한번 볼까요? 간단한 문자를 쓸 수가 있어요. 자바 스크립트 실행 이렇게 하나 문장을 써볼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라. 지금 문법 맞게 내용 쓰려면 스크립트하고 슬러시 스크립트 구문을 쓰시고요. 거기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 첫 번째 구문을 썼습니다. 얼렛은 내장 함수라고 해서 화면에 사용자한테 어떤 메시지를 내보낼 때 쓰는 함수예요. 아직 함수 안 배워서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HTML을 실행시키면 이게 쑥 내려오다가 이 창에 타이틀 제목 찍어주겠죠. 그리고 내려오다가 이 스크립트하고 슬러시 스크립트를 만나게 됐을 때 이 구문을 번역합니다. 이거 사람이 알아듣는 말이죠. 근데 이걸 컴퓨터가 알아듣는 말을 번역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얼렛은 화면에 창을 내보내는 함수예요. 사용자한테. 문자를 내보내가지고 어떤 간단한 경고, 이 멘트를 내보낼 때 쓰는 함수거든요. 내장 함수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직접 부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 글자는 어때요? 요거 실행한 다음에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바스크립트는 HTML에 써진 자바스크립트 구문을 중간에 번역해서 알아듣고 실행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서 이거 띄워봅시다. 자, 오른쪽에 오픈인 디폴트 브라우저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화면에 띄는 거 보이죠? 네. 보시면 지금 브라우저가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크롬에서 지금 실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제일 먼저 이 바디 부분이 안 보이죠? 바디 부분 안 보입니다. 지금 이 얼렛이라는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지금 크롬의 기준인데 인터넷 엣지나 이런 부분에서 모양이 좀 대화 상자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간단한 대화 상자를 내보내 가지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는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멘트를 만들어주는 자바스크립트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버튼 누르는데 잘못 눌렀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런 기능을 좀 구현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배우신 HTML이나 CS가 좀 죽어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만들어 주려면 자바스크립트를 배워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 구문이 헤더 안에 들어있는 스크립트하고 슬래시 스크립트 안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렛이라는 내장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자니까 양쪽에 격당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확인 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창이 닫히고 나서 그러니까 헤더가 다 읽어드리죠. 그리고 나서 바디를 보이죠. 바디 구문. 그리고 나서 바디 구문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장하고 이 얼렛이 이렇게 먼저 있으시면 얼렛이 제일 먼저 실행되는 순서를 보시면은 헤더부터 실행이 되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바스크립트 구문에 보시게 되면요. 자바스크립트 보시면은 보통 뒤에 문장에 세미콜론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지금 제가 아까 안 줬잖아요. 안 줘도 돌아가는 데는 문제는 없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자바스크립트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면 보통 안 주죠. 근데 자바스크립트가 아까 초반에 서두에 든 것처럼 자바 언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IT 쪽으로 교육을 받다 보면 자바스크립트 배우고 자바도 배워요. 그런데 문제는 자바는 무조건 뒤에 세미콜론 하게 돼 있거든요. 모든 문장이 끝나면 세미콜론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문법이니까.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뒤에 세미콜론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보통 안 하잖아요. 그럼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자바 배울 때는 무조건 하라고 가르쳐 줄 거고 자바스크립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면 헷갈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바스크립트도 뒤에 모든 문장 뒤에 세미콜론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바 때문에 무조건 어때요? 세미콜론을 하시는 것이 헷갈리지 않죠. 자바 때문에 세미콜론을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하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한번 할까요? 이 얼렛이라는 내장 함수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바 스크립트 연습 앞에는 실행했잖아요. 실행. 요번엔 연습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세미콜론 써준다고 했죠. 자, 이렇게 두 번 썼습니다. 자, 그럼 소스 코드가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컨트롤 S. 네. 파일에 소스 코드 바뀔 때마다 이렇게 저장시켜주세요. 그리고 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다시 불러오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나 좀 지금 현재 아까 창을 닫았잖아요. 리프레시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따로 브라우저 창을 닫고 또 열 필요 없이 소스 코드가 중간에 바뀌게 되면은 그냥 리프레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처음에 어때요? 자바스크립트 실행이란 말이 나오죠. 처음에. 그리고 확인 눌렀더니 두 번째는 연습이라 나오죠. 이 순서대로 써진 문장들을 실행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자바스크립트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 구문장이 한 문장 끝나고 나서 다음 문장이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구문을 쓸 때 그 문장이 어떻습니까? 문장들이 순서대로 어떻습니까? 순서대로 어, 써준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순서대로 실행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랭귀지 쪽에서는 문장 중에서 뭐냐 순서대로 거 보시면은 이제 그 계곡에 가면 물이 목표 그 계곡에 물이 위에서 아래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써진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 내려온다. 네, 써진 순서대로 실행이 되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순참은 이렇게 보여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언어를 배우시게 되면은 뭐를 배우신다면은 제어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 제어문하고 반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제어문하고 반대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순참은 써준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 거고 제어문은 써준 순서대로 실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조건에 따라 실행이 됩니다. 조건에 따라서 실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어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참문하고 약간 성격이 달라요. 순참문은 써진 순서대로 실행돼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 실행하시면 당연히 두 번째 실행 연습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써준 순서대로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실행 이렇게 두 번째 실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실행이란 말 썼어요. 실행이란 말은 눈에 보인다고 아까 얘기했죠. 아까 여기 보시면은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는 언어다 이렇게 되는데 실행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보시면 이 문장 있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리프레시. 그러니까 실행돼서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얼렛을 떴더니 대화 상자가 떠서 화면에 보이는구나. 실행됐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얼렛이라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한테 화면에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바스크립트 문장이 실행됐습니다. 실행이란 말은 눈에 보인다 이런 얘기 결과가. 두 번째 연습이 실행되죠. 여기 써준 순서대로 보면 실행 먼저 나오고 나서 연습이 나오는 거예요. 연습 먼저 나오고 실행되지는 않죠. 그래서 문장이 써준 순서대로 실행하는 것을 순참은 랭귀지에서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모든 랭귀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이제 약간의 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어문 조건에 따라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참문은 써준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 반면에 제어문은 써준 순서대로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조건에 따라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요. 반대 개념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얼렛은 어떻습니까? 네. 얼렛은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써진 순서대로 실행되는데 한번 더 해볼게요. 얼렛. 얘도 자바스크립트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스크립트와 슬러시 스크립트에 써진 문장이 앞으로도 계속 써야 되는 거고 자주 쓰고 반복적이에요. 그러면 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우리 스타일 시트처럼 어떻게 이렇게 써볼까요? 파일로 만들어서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 뒤에 모든 문장 세미콜론 해주죠. 그런 문장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추가됐으면 다시 읽어드려야 돼요. 왜? 왜 다시 읽어드린다면 이 문장을 소스 코드 중간에 변경시켰을 때 언어에서는요. 앞부분에 실행된 모습은 그대로 이미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 작성한 건 메모리에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리프레시 안 하고 실행하시면 전에 있는 건 내용만 그대로 불러요. 그래서 항상 내용이 한 글자든 두 글자든 내용이 변경이 일어나면 다시 저장하고 다시 메모리에 올려야 됩니다. 컴퓨터는 기본 구조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중간에 에러가 떨어지면 그 에러 난 걸 또 고쳐야 돼요. 고쳐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그 자바스크립트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기본 특성들, 용어들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처음 숙지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요 소스 코드를 하나 더 추가했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S에서 다시 소스 코드를 이 추가된 내용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리프레시 다시 불러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리프레시 하시게 되면은 이제 1번 자바스크립트 실행 나오고요. 두 번째 연습 나오고 세 번째 누르시면은 이렇게 지금 내가 리프레시 한다는 얘기니까 저장을 리프레시 하면 이 파일 다시 읽어드린다는 얘기죠. 다시 읽어드린다는 얘기는 스크립트 슬러시 스크립트 기존에 있는 내용 말고 내용도 내용이지만 변경돼 있으면 그것도 다시 번역하겠죠. 컴퓨터가. 번역해서 다시 실행합니다. 그래서 파일로 만들어서 실행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하나 좀 볼게요. 그럼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거 실행이란 말을 얘기했어요. 넌입니다. 넌 실행. 눈에 보이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실행 결과를 눈에 보여준다. 그 다음에 문법에 맞게 작성한 거, 이 문법에 맞게 작성한 건 일종의 얘가 이제 그 실행 문제, 실행 문제입니다. 이런 문장만 따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게 소스 파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소스 파일을 컴퓨터 알아듣는 말로 바꾸는 이 변환 컴파일 과정이 없어요. 자바스크립트. 바로 메모리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이게 오타가 나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랭귀지는 오타가 나면 빨간 줄이 거지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요. 지금은 잘 들어갑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죠. 이제 파일을 불러오는 거니까. 컴파일 과정 안 보죠. 바로 불러오는 거예요. 파일을. HTML.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오타를 내보낼게요. 오타라는 거는 랭귀지에서 잘못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 얼렛이나 함수를 쓰고요. 가로 열고 겹다운표 쓰시고 화면에 멘트를 내보낸 문장을 쓰신 다음에 겹다운표 가로 닫고 세미콜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세미콜론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했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오타의 근거가 아닙니다. 근데 함수 만들 때 반드시 이제 가로를 열고 문자를 써주게 되면 매기변수 쓰시면 나중에 매기변수라고 합니다. 뒤에도 어때요? 이 가로 열었으면 닫는 것도 가로 닫거든요. 근데 내가 모르고 뒤에 가로를 안 닫았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어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이렇게 좀 색깔이 바뀐 게 보이죠? 색깔이 좀 빨갛게 바뀌었다는 건 지금 어때요? 경고예요, 경고. 근데 보통 일반 랭귀지에서는 이게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처럼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여기에 가로가 이렇게 빨간 줄이 있다는 거예요. 대칭정에 있는 뒷부분 가로가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장하시고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여기는 지금 빨갛게 표시돼가지고 에러가 나왔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랭귀지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검정 글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빨간 줄에서 틀렸다고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컨트롤 S에서 한번 돌려보세요. 다시 리프레시 해보죠. 자, 리프레시 보시는데 지금 어때요? 화면에 아까 좀 보였던 문장이 안 보입니다. 지금 뭐예요? 어디가 이 문장에서 오류가 났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써진 순서대로 실행하게 되는데 써진 순서대로 실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에러 나왔으면은 이 에러 때문에 전체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다른 거 다시 하는데 그것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때요? 전체가 안 나오죠?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때요? 어디가 에러 나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빨간 줄 그려서 가로가 잘못됐으니까 가로를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디폴트 브라우저를 크롬 하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뭐 크롬 아니어도 에러를 잡는 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에러를 좀 편하게 잡아준 걸 디버그라고 하는데 에러를 잡아주는 그런 작업을 디버그로 하는데요. 자, 오른쪽 버튼 눌렀어요. 크롬 같은 경우는요. 자바스크립트를 좀 편하게 잡아주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에러를 간단하게 좀 잡아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 보시면은 페이지 소스 보기는 우리가 HTML 그대로 보는 거고요. 여기 오른쪽 버튼은 검사라는 게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보통은 이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번역해서 브라우저가 실행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브라우저 자체에서 얼렛이라는 이 함수를 인식을 못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즉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문제였는지를 어때요? 지금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미리. 맨 마지막에 15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거 가로를 빼먹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장이 여러 문장이 있어서 복잡해서 모른다고 가정했어요. 하자고요. 자, 그럴 때는 실행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브라우저 오른쪽에 검사를 눌러줘요. 자, 검사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개발 도구 창이 열려요. 오른쪽에 개발 도구 창이 열리고 그 개발 도구 창에 보시게 되면은 요게 자, 소스 탭이 있어요. 소스 탭을 확대해 볼게요. 이것만. 소스 탭이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게 누르시면 소스 탭인데 여기에 보시면 X 표시가 돼 있죠. 예, X 표시 클릭하시게 되면요. 에러가 나왔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에러가 나온 부분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신텍스 에러라는 표시가 나와요. 예, 신텍스 에러라는 표시. 자, 그래서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은 신텍스 에러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싱 이렇게 나와요. 확대해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미싱이란 말이 나와요. 미싱. 잃어버렸다. 가로를. 신텍스 에러는 오타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요? 예. 자, 여기 읽어보시면 자바스크립트 구문 보시면 여기 어때요? 아까 이게 미리 알려줄 가로. 여기에서 이 문장이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X 표시 나와서 몇 개 에러 났다가 알려줘요. 그래서 그걸 클릭하시게 되면 에러 메시지 위치하고 어디가 있는지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때요? 어디가 일어난 거야? 이 가로가 빠진 거야, 가로가.
네, 가로가 빠진 걸 확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고쳐야 되겠죠. 여기 가로가 빠졌으니까 요 가로 뒤에 그렇죠? 가로 이렇게 닫고요. 그러면 이게 노란색 표시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빠져서 빨간 줄이었는데 이렇게 가로가 되시면 어떻게 돼요? 에러로 고치는 겁니다. 이걸 디버깅 과정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요거를 다시 저장하세요. 최종적으로. 소스 코드 변경했으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우리 랭귀지 쪽에서는 기본적인 이 코드를 작성하시면서 에러가 나오시면 그 에러 나온 걸 위치를 확인하시고 자기가 오타를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어려워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차근차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아시게 돼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많이 해보시면 이제 아시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그 에러 메시지를 여기 보죠?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끝에 이걸 안 봤네요. 여기 보시면은 15.9 있죠, 15.9. 그래서 15.9 여기에 보시면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15.9을 보시면 여기에 15.9 여기에 요 에러 메시지하고 요 9번을 해서 여기가 문제 있다는 걸 바로 확인했습니다. 저장하셨으면 리프레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리프레시 하셨으면 그 에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되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에 소스 탭에 가시게 되면요. 이제 에러가 없으니까 안 나옵니다. 에러가 아까 있었는데 시트에서가 사라졌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법적으로 고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보시고. 그러면은 아까 세 번째. 그럼 내가 이 문장에 자주 쓰고 반복적인 문장이야. 그럼 얘를 파일로 만들어 불러올 수 있다고 죠. 자, 그럼 한번 파일로 만들어 볼게요. 자바스크립트처럼. 그죠? CS 스타일 시트처럼. 요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러 줄 주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줄 주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장을 안 쓴 거하고 똑같죠. 컴퓨터는 어때요? 이것은 안 쓴 걸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컨트롤 S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리프레시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어때요? 화면에 이거 창을 X 닫을게요. 이거. 자, 근데 이제 뭐예요? 리프레시. 자, 리프레시 하시면은 이제 반응이 없습니다. 왜 반응이 없을까요?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온 걸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와 슬러시 스크립트에는 아무 내용이 없는 겁니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위에는 헤더 부분에서는 이 타이틀 제목 찍어주었을 때 스타일하고 스크립트 이 태그에서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문장 그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바스크립트 공문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이 자주 쓰고 반복적인 거야. 그럼 이거를 팔로 만들어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링크 태그를 써가지고 스타일 시트는 어떻게 됩니까? 이 헤더 슬러시에다가 썼잖아요. 그럼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바스크립트도 자주 쓰는 문장은 파일로 만들어 불러올 수가 있는데 이 파일이 있잖아요. 따로 파일을 만들어 불러올 수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파일 이름이 확장자가 JS예요. .s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아까 물결은 이제 어떤 파일 이름을 말하는 거고 뒤에 .s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약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한번 불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스크립트. 자, 보통 있잖아요. 기존의 스크립트 문장이 있어요. 기존의 스크립트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그 문장 어떻습니까? 다음에 파일을 불러와가지고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src. src는 소스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서 경로포함해서 파는 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test.js. 자, 이렇게 하나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시작 태그. 뒤에 나오는 게 종료 태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스크립트라는 태그 시작 태그하고 슬러시 스크립트라는 종료 태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만듭니다. 스크립트 태그하고 슬러시 스크립트 태그. 두 개를 만듭니다. 스크립트 태그하고 슬러시 스크립트.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src에다가 앞에 경로가 상대 경로인데 상대 경로 없죠. 지금 그냥 test.js로 돼 있으시면은 test.js 만드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누르셔가지고 익스플로러 내보내시면 요 폴더 안에서 만드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3점 자바스크립트라는 폴더에다가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니면 이 3점 자바스크립트 밑에 서브 폴더 만들어서 불러오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새로 파일 하나 만들게요. new 파일. 자, 얘는 앞에 경로가 똑같으니까 test.js 이렇게 만드시고요. JS 보시면 앞에 자바스크립트라서요. 자, 앞에 아이콘이 앞에 이제 JS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앞에 만약에 현재 폴더 안에 있는 서브라는 폴더다 그러면은 점 슬러시 서브 밑에 있는 test.js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안 쓰고 그냥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하고 그냥 현재 폴더에서 불러오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 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test.js에서 어떻게 한다면 아이고야. 요 현재 test.js 있죠? 네. test.js에서 요 항목을 그대로 가져옵시다. 이렇게 가져올게요. 지금 주석 달려있기 때문에 안 먹는 거니까 요 내용을 그대로 카피 떠서 넣어줄게요. 자, 들어쓰기.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얼렛 하셔가지고 자주 쓰는 멘트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저장 컨트롤 S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폴더니까 그냥 그 점 슬롯은 안 해도 됩니다. 현재 폴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자바스크립트 개요 및 작성법에서 불러오시면 돼요. 지금 우린 자바스크립트 가장 기본적인 내장 함수를 통해서 얘가 이제 실행이 되고 컴파일 과정 거치지 않고 바로 파일을 메모리에 올려서 작업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러 나왔을 때 지금 비주얼 스텝 코드니까 가로 빠졌을 때 이게 빨갛게 가로가 에러 났다고 알려주지만 어떤 툴은 안 알려줘요. 그래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찾기가 에러가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개요 및 작성법 하셔서 이렇게 작성하셨으니까 앞에 내용 그 test.js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자, 그대로 넣으시면 이걸 가지고 한번 돌려볼게요. 자바스크립트 개요 및 작성법에서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요거 지금 주석을 달았기 때문에 얘는 작동이 안 되겠죠? 요것이 작동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불러오는 건 똑같으니까 여기 리프레시. 에러 메시지. 자, 불러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스크립트에 있는 그 얼렛하고 다른 그 바디 안에 있는 문장이 있으면 얼렛을 먼저 실행해요. 자, 자바스크립트 실행.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예제를 좀 마무리 잡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실 수 있는 만큼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어떤 거다. 그리고 용어를 좀 비전공자 입장에서 처음 언어 배우시니까 용어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컴파일이라든지 실행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주석 네. 그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헤더 안에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구문들을 좀 여러 가지 숙지를 해놓으신다면은 훨씬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특징에 관련된 예제라고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변수. 자, 첫 번째 예제 한번 이렇게 해서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예제를 통해서 변수라는 의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자, 첫 번째 예제는 이렇게 전체 개요를 좀 파악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예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파일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점 변수 개요 및 작성법. .html. 자, HTML, 자바스크립트는 HTML 안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이 헤더하고 슬롯 헤더에다가 넣어줘가지고 문장이 끼어 들어가서 작업하기 때문에 그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점 변수 개요 및 작성법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변수 개요 및 작성법 엔터 쳐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역시 자바스크립트 HTML 부분 좀 받아와야 되겠죠? KO 엔터.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예제는 뭘까요?
자, 변수라는 의미를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랭귀지 할 때 기본이 변수거든요. 변수의 개요 및 작성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문서 읽어줄 때 헤더 부분에서 어때요? 스크립트하고 슬래시 스크립트 쓰죠. 근데 아까 그 첫 번째 예제 보시면 어떻습니까? 공부할 때 스타일 쓰고 제가 스크립트 썼죠. 보통 이제 스타일만 쓴다든지 스크립트만 쓴다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스타일하고 스크립트를 같이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보통 작성 순서가 스타일 먼저 써요. 스타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구문이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구문 먼저 쓰고 스크립트 구문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개 동시에 쓴다면 그렇게 하나 기억해 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스크립트 구문하고 슬러시 스크립트 구문을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바디하고 슬러시 바디에다가 역시 OL 순서 있는 목록 써보겠습니다. 대단히. 자, 그래서 이렇게 줄게요, OL. 자, 변수라는 영어로 이제 이 변수는요, 자바스크립트만 국한된 게 아니라, 변수라는 부분들은 모든 랭귀지에서 공통으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들을 줄 알아요. 변수. 영어로는 베리어블이라고 부릅니다. 베리어블. 이 변수의 개요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죠. 아까 PPT에도 언급을 했는데요. 자, 변수. 영어는 베리어블이었는데 변수는 뭔가 하면 이겁니다. 컴퓨터한테 있잖아요. 이 변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 한번 볼게요. 변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변수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랭귀지 중에서도 이제 가장 쉬운 게 입출력 프로. 이 변수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입출력 프로입니다. 입출력할 때만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언어를 처음 배웠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변수를 배웠을 때 우선 사전적 의미부터 해요. 사전적. 변수는 아까 지금 제가 PPT 얘기를 했어요. 프롬 실행할 때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프롬 실행할 때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그걸 랭귀지에서는 어때요? 변수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 공간을 만들고 거기다 데이터 값을 넣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값을 넣어주는데 저장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어디에 저장하는지 모르죠. 그 저장된 어때요? 그 장소, 그걸 이제 편말로 붙입니다. 그래서 그 저장된 공간을 어떤 특정한 단어로 표시를 해요. 왜냐면 그 단어를 알고 있으면 그 단어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와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게 변수입니다. 네. 그래서 메모리 공간에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사전점 의의로 보시면요. 아까 프롬 쪽에 이제 그 프롬 실행할 때 필요한 단어라고 했는데 엄밀히 보시면 입출력 프로그램입니다. 입출력은 뭔가 하면 사용자부터 값을 입력받아서 실행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밑에 찾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값을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라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언어를 처음 배우신 분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만약 여기다가 어, 계산기인가요? CALC인가요? 자, 그러면 CALC 또는 한국말로 계산기 하면 나오죠.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CALC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내가 엔터 치면 어떨까요? 내가 입력하는 CALC라는 이 입력한 값이 운영체제 내부로 들어가겠죠. 운영체제 내부에서 사용자가 어떤 단어를 입력하는지 번역을 하겠죠. 그리고 그 번역한 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화면에 뿌려줄 거 아닙니까? 한번 엔터. 자, 보시면 이렇게 계산기가 뜨는 게 있어요. 이게 입출력입니다.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아서 화면에 출력시키는 겁니다. 입출력. 그래서 이 입출력 프로그램이 가장 대표적인 변수가 필요한 예제입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 사용자부터 입증제는 제가 계산기를 실행시켰잖아요. 계산기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계산기 한글로 쓰거나 영어로 CALC입니다. 그럼 나오죠? 요걸 클릭해도 되고 엔터 쳐도 돼요. 그러니까 입력받아가지고 엔터 치시면 그 입력받은 값을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운영체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력받아 전달. 그러니까 입력한다는 측면, 문자를 입력하는 거, 입력받은 거를 컴퓨터가 이제 운영체제가 받아들여서 내부에서 번역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프로그램을 화면에 띄워주고 있죠. 실행돼서 보여주는 겁니다.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는 거, 실행. 그래서 보통 랭귀지는요, 변수는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을 받는데 지금 저는 어때요? calculator, CALC 이렇게 썼죠. 영어예요. 예, 즉 문자를 입력하거나 숫자를 입력하거나 논리적인 값을 입력받거나 논리적인 값은 참 또는 거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또는 거짓을 받아서 이 거짓은 여기에 왜 저기 앞에 빨간 줄 거진 거면 이게 가로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사용자 앞에 값을 입력하는데 문자를 받거나 숫자를 받거나 논리적 값, 논리적 값은 참 또는 거짓이니까 요거를 받아서 뭐 하겠어요? 저장하는 공간, 그 공간을 가리키는 게 변수.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공간을 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메모리 공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메모리. 자, 이렇게 하나 좀 저장해 놓은 겁니다. 메모리 공간에다가. 이걸 간단하게 그림 이렇게 생겼어요. 잘 이해 안 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보시면 램이라는 게 있어요. 공간. 이렇게 램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램이라는 공간인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느 특정 여기 보시면 여기부터 끝까지 있다고 했을 때 어느 특정 공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저장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컴퓨터. 그렇게 할 수 없고 우리는 변수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예,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x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x라는 변수를 딱 주시게 되면은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어떤 특정 공간에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예, 그리고 여기 x라는 변수에다가 나중에 배울 텐데 대입 숫자 여기다가 5를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숫자 5를 이렇게 써주시면은 숫자 5가 들어갑니다. 숫자 5가 이 공간에 쏙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공간에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그 공간을 꺼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변수를 안 써주면 그 저장된 위치 정확히 모르죠?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변수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변수를 통해서 값을 어디다 넣어주는지도 알게 되고요. 넣어준 공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값을 꺼내올 때도 이 변수를 통해서 꺼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라는 건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근데 그게 문자일 수도 있고 숫자일 수도 있고 논리적인 값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문자는 뭐 격도한 표준형 중에 숫자는 뭐 숫자 2 플러스 3은 5 이렇게 숫자를 할 수 있고 논리적인 값 true false 논리적인 값은 true false예요. true 아니면 false 이런 값을 요 특별한 공간에다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y라는 변수 하나 잡아줬다 칩시다. y라는 변수 문자를 집어넣었어요. 거기 문자 a라는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A가 이렇게 쏙 공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간에 저장된다는 걸 알지 어느 공간인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컴퓨터에서는 내부적으로 그 정확한 위치는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16진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16진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장된 위치, 공간은 이런 변수라는 걸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한테 우리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공간을 만들어달라. 이런 변수란 이름으로 내가 값을 저장할 건데 그 공간을 비어있는 공간을 좀 알아서 거기다 만들어줘.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려주는 거. 그리고 그 저장된 위치, 그걸 공간이라고 하고요. 그걸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저장된 위치를 변수라는 이름 가지고 저장할 수도 있고 불러올 수도 있게 해줄 수 있다. 예, 이것이 뭐라고요?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교시는 요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1교시는. 예,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 공간 저장된다는 걸 좀 감안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1교시는 이 정도 보고요.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변수를 통해 가지고 실제 값을 집어넣어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